20대 대선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결과가 나오면서 후보 간의 공방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대선 전국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윤석열 후보가 오전 일정 취소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야권 후보 단일화가 좀 급물살을 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먼저 오늘 윤 후보의 기자회견과 안 후보 입장까지 잠시 듣고 오시죠.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후보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신다면 제가 지방에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안 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 후보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온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답니다.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국민 경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 경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런 의견,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까지 세세하게 공개하면서 안 후보로부터 협상 결렬을 최종적으로 통보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 교수님, 긴급 회견까지 열면서 이런 내용을 좀 밝힌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과연 이제 이번 단일화 게임에서의 책임이 누가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네. 국민의힘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안철수 후보와 결렬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라는, 다시 얘기해서 신뢰가 두 후보들 사이에서 이제 무너진 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결국은 유권자들은 단일화를 원하는 많은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책임 공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좀 봐요. 예. 곧 뭐 여론조사 결과도 나올 수 있겠으나 여하튼 간에 윤 후보 측에서는 이 모든 것은 안철수 후보 쪽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결렬된 것이다라고 그런 걸 이제 알리려는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된 것을 이제 후보가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서 밝힌 거라고 보고요. 예. 벌써 뭐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했을 때 안 후보가 목포로 간다는 걸 보고 저는 확실히 결렬됐다는 걸 확신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뭐 그렇게 목포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면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두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완주할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야권 단일화 협상은 없을 것이다. 네,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그 국민 경선 제안이 철저히 무시당했고 윤 후보가 립 서비스, 그러니까 말치레만 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런 발언에서 이제 안 후보가 협상 결렬을 최종적으로 통보한 그 이유를 좀 읽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은 신뢰가 없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이런 게 없었고 오늘도 지금 지난 며칠 전에는 계속해서 주말에 두 후보 간에 회동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예. 결국엔 다 무산되고 후보가 나와서 결렬의 이유를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윤 후보가 이 단일화 결렬의 책임을 사실상 안 후보에게 떠넘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회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이것이 이제 증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단일화 협상 경과 파일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쭉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단일화가 결렬됐는지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그 파일 이름인데 파일 이름이 뭐냐면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예요.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신뢰가 애저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수단이 목적이 그러니까 이 안 후보를 끌어들여서 이걸 하나의 어떤 이 수단적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지 진지하게 진짜 단일화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단일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국민의힘에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얘기를 보면
윤 후보의 얘기보다는 안 후보의 얘기에 오히려 더 신빙성이 갑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걸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윤 후보가 단일화 제안도 안 했거든요. 기다리다가 이제 단일화 제안을 2주 전에 안 후보가 먼저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윤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두다가 갑자기 일주일 이제 지나서 안 후보가 그러면 나는 결렬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지지율이 변화가 오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다급하게 지금 뭐 단일화 얘기를 이끌어 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도 사실은 지금 안 후보 얘기인 그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조건은 국민 경선, 즉 100%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뭐 저녁에 뭔가 이렇게 뭐 정권을 받은 대리인, 근데 안 후보는 그런 건 없다고 얘기해요. 그냥 가서 예. 들어봐라 그런 건데 그들 사이에 뭔가 합의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또 이태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합의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합의라고 하려고 한다면 사실 안 후보가 제기한 여론조사 방식이 합의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거였을 텐데 뭐 논의의 가치도 없었다. 뭐 이게 지금 안 후보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진실은 우리가 이제 뭐 다 확인을 할 게는 없지만 지금 흘러가는 어떤 흐름을 본다 그러면 두 분 간의 어떤 신뢰는 거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말씀 모두 들어보면 이번 단일화 협상 결렬에 책임을 놓고 두 후보가 지금 약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요. 그 국민의힘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가 꼭 필요했으면 진작에 제안을 성큼 받았어야 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도 윤 후보의 어떤 이번 대응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안 후보가 2월 13일 날 후보 단일화와 관련돼서 국민 경선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국민의힘이 밝힌 일지에 따르면 2월 12일 날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장제원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안 후보가 2월 13일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미리 고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본부장이 안 후보의 제안에 지금껏 해온 단일화 협상이 끝이 아니다,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요구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 단일화 방식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거 코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편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신뢰의 문제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예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2월 20일 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일주일이 흐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럼 윤석열 후보가 안 받아줬을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제안을 하고 안철수 후보가 고민하는 게 그동안의 통상적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이유에서 안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추론만이 가능한 네.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 등록이 된 상태고 거의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지율이 3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느냐. 두 번째는 역선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일화 국민경선 방식보다는 후보 간에 단판을 짓고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지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것이 패착이었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요, 지난 2002년도 11월 11일 날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하자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11월 15일 날 정몽준 후보와 만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끝나고 나서 새벽에 포장마차에서 러브샷 한 거 보셨죠? 네. 그게 딱 단일화 제안하고 4일 만에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11월 22일 날 두 후보가 TV 토론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25일 날 발표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간에 제안을 했을 땐 빨리 만났어야 된다. 그게 당식을 가지고 하든 안 하든 간에 두 후보가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거는 이제 협상팀한테 맡기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실책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뜻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단일화 협상 결렬에는 뭐 단 한 가지 이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는 오늘 그 윤 후보 측에서 문자 폭탄을 보내서 참 힘들었다 이런 좀 비판도 하긴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안철수 후보의 좀 감정이 상한 듯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결렬의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문자 폭탄 때문은 아닐 거예요. 문자 폭탄은 최근의 일이니까. 예. 그런데 사실 단일화 얘기가 이 뭐 제안을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사실 연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여론조사 방식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한다는가, 문구를 어떻게 하자, 뭐 이런 만나서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아니고 아예 그 단일화의 방식에서 여론조사 방식은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윤석 대표가 나와가지고 사퇴하고 지지 선언을 해라. 뭐 이런 식의 발언만 계속 오고 그 사이에 이제 조롱 섞인 어떤 표현들이 마구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일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인데 신뢰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와서는 이런 어떤 후보는 또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게 뭔가 정확한 뭐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 후보가 이 부분을 믿고 대표하고 후보가 또 다르고 후보 자체도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데 여기 대해서 뭐 계속해서 단일화를 유지하겠습니까? 그리고 단일화 국면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이게 프레임이 구성이 돼가지고 안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팽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저 사람은 언젠가 뭐 사퇴할 사람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받게 하는 건데 아마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노린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컨대 일주일 있다가 바로 결렬 선언을 하게 된 것인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후보가 갖는 경쟁력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은 사실상 한 3배 넘게 윤 후보가 높지만 지금 적합도 면에서는 사실 안 후보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안 후보가 제시했던 게 뭐냐면 재보선 당시에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사실상 안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적합도 면에서 이기고 있는 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거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윤 후보가. 뭐 이런 어떤 서로의 계산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단일화 논의를 안 한 것만 못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서로에게 어떤 앙금만 남고 불신만 남는, 그래서 지지자들은 오히려 더 갈라서는 이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다가 보면 단일화로 인해 가지고 뭐 기대치가 막 올라갔잖아요. 그게 깨지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뭐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동력이 발생 안 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아마 며칠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안 하니만 못한 협상 논의가 됐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또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안 후보 측에서는 뭐 전권 대리인이라는 건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일단 양측에서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본부장이 논의를 좀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장제원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으로 좀 알려진 인물이고요. 또 이태규 의원은 최근까지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두 명이 나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보면 원래 정상적 같았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후보가 일단 만나서 그리고 나의 정권 대리인은 누구고 그쪽은 정권 대리인 누구니까 그 정권 대리인들끼리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자라고 하는 게 정석적인 협상의 하나의 수순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일 먼저 두 후보가 만나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러 갈래에서 서로 물밑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하는 뭐 송일정 의원하고 저쪽에 임명진 목사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권영세 의원하고 또 다른 쪽에서 굉장히 많은 갈래의 협상 그 나름대로의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핵심적 사항은 이제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하느냐 하지 않냐라고 이제 좁혀지는데 그 문제도 오늘 권영세 본부장 얘기는 그거는 뭐 협상 제안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결국은 두 사람이 정권 대리를 맡은 사람의 여러 가지 당내에서의 위치라든지 또는 후보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두 후보 측에 과연 절박함이 있는가. 네. 저는 그 절박함이 조금 결여돼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부족했다. 예를 들어서요. 네. 97년도에 DJ하고 JP하고 DJP 연대를 했어요. 근데 그 나중에 김종필 총리가 얘기한 걸 보면은
청구동으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찾아와서 실제로 같이 하자고 무릎 꿇을 정도로 해서 받아들였, 진정성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후보 간에 있어서의 신뢰 문제가 더 중요했었는데 지금 13일 날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고 나서 27일이면 2주간에 서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하튼 정권 대리인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 후보들이 정말 이거를 절박하게 보고 있는 건가.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55% 이상 되는데 그것을 담아내야 줄 의무도 있고 그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쉬운 점이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윤 후보가 정권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쓴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정권을 위임받아서 합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후보가 이걸 거부했다. 뭐 이런 어떤 책임을 사실상 안 후보에게 넘기려고 정권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안 후보는 분명히 얘기해요. 정권 대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라는 어떤 단어가 아니라 그런 건 없다. 그냥 거기에 의견이 뭔지 들어봐라. 뭐 이런 얘기였던 것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관계 좀 지금 윤 후보 측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주장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으로 이제 지목이 되면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윤 후보가 이걸 정리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장제원 의원을 예컨대 선거 관련해서 역할을 안 준다. 그래서 백의종군 한다. 뭐 이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 대리인이라 그러면 사실은 후보 분신이에요. 이 분신의 역할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것이고 이게 백의종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윤 후보의 얘기가 앞과 뒤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아무 역할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뒤로는 가장 막중한 역할을 맡겼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윤 후보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뭐 단일화의 문제를 떠나서 윤 후보의 어떤 진실성의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김영준 교수님께서는 야권 단일화 협상은 이제 끝났다고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관욱 교수님 의견 어떠세요? 저는 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가장 중요한 예. 게 신뢰관계인데 신뢰관계 아예 뭐 없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뭔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마저도 없었다라고 보고 지금 끝나고 난 장면에서도 서로를 비난하고 특히나 이제 윤 후보 측에서는 안 후보가 뭔가 이렇게 자꾸 바꾸는 그런 입장을 바꾸는 사람처럼 묘사해 나가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고 안 후보 입장에서는 아예 윤 후보 측이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서로 간에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양 후보 측 간의 어떤 갈등, 서로 비방전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 크다라고 봅니다. 네, 두 교수님 말씀처럼 야권 단일화가 무산된다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서는 좀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시점에 민주당은 오늘 저녁에 의원총회를 열고 다당제를 고리로 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단 말이죠. 어떤 내용이 좀 담긴 건지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뭐 이재명 후보가 지난 2차 TV 토론에서 밝힌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개편을 하고 다당제 그 표현하는 뭐 많이 얘기하는 우리 연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통합정부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통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의 주체 세력들이 합당한 만큼의 세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다당제가 되려면 당연히 현재의 선거구제를 개편을 해서 지금 선거구제는 소선구제가 이제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300석에서 250석이 지역구에서 뽑고 나머지는 이제 비례대표로 뽑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얘기하는 독일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고 비례대표의 의석을 늘리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 제3정당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의견을 얘기하고 거기에 물론 이제 뭐 4년 중임제의 권력구제 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민주당은 정치개혁에 자격이 없는 정당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서 국정 운영할 때 정말 2020년 총선 끝나고 나서 입법 독주 포함해서 국민들에게 악법이라고 하는 수없는 법을 만들어낸 정당이 민주당이에요. 그런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청와대 한마디에 정말
여의도 출장소처럼 움직였었던 정당들이 무슨 놈의 정치 개혁을 할 것이냐. 다만 이런 노림수는 있죠. 이게 실현되지 않느냐, 의원총회를 여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예. 막판에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층들, 특히 이제 그 중도층은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움직여요. 첫 번째는 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개혁적이고 변화의 메시지를 내느냐. 두 번째는 민생을 챙기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도덕성이 누가 더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중도층이라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저렇게 의총을 열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보는데, 저는 저렇게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선거 열을 남겨놓고 저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그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민주당의 따끔한 질책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에게도 함께하자 이렇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걸 보고 이른바 반윤연대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정부거든요. 그래서 진영을 넘어서서 역량 있는 이제 인재들을 활용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고, 특히나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코로나에 뭐 경제 전쟁에, 심지어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북한 도발하고 이럴 때일수록 사실 사회가 굉장히 통합되고 단합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통합정부를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정치 개혁안을 얘기를 했고, 지금 교수님 굉장히 이제 혹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민주당만의 책임은 아닌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의지가 있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고, 그게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다당제 얘기하지만 다당제를 만들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투표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의 어떤 표가 사표가 돼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국민들의 어떤 의사가 이 제도권에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표를 방지하고 다른 어떤 다양한 정치적 의견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목적에서 지금 선거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안에는 또 결선 투표제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번 대선 때마다 단일화를 얘기해요. 네. 단일화 이렇게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결선 투표제 하면 진짜 1, 2위만 남기고 해서 50% 무조건 넘거든요. 그럼 이런 단일화 논란 종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 지금까지 너 못했으니 계속 못해라,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서 뭔가 개선시킨다면 그걸 저는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께서 아주 힘이 못해서 계속 못하라는 뜻으로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게 정말 진정성 있게 이기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 정치학적 용어를 말씀드리게, 전 세계 통합정부란 말이 있습니까? 그 정부가 만들어지면 그 정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통합하는 세력들이 같이 책임집니까? 그는 이거는 하나를 만들어낸 조호에 불과하다. 당당하게 우리가 선거를 해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필요한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 말대로 실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 말대로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배신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실제로 개혁을 하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앞뒤가 맞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 좀 지금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정부라는 단어는 만든 거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치학의 대연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대연정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정파가 힘을 합친다 그러면 그 분열이라든가, 뭐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 많이 하는 부분이 사회가 굉장히 극심하게 분열돼 있다는 건데, 그거를 치유하고, 그리고 지금 많은 위기선상에서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대적으로 매우 필요한 어떤 정부의 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의 이 통합정부 구상 추진에 국민들의 생각은, 국민들의 여론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뭐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용지에 사퇴한 후보 이름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반감된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자, 일단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야권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가상 양자 대결.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안철수 모두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옵니다. 김영준 교수님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실제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제 이게는 없다. 이제 뭐 단일화라는 것이 거의 물 건너 갔고, 예. 그리고 지금 문제는 사자 대결 구도 속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이냐가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자 대결 구도해서 후보 단일화 한다고 한다면은 네. 저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단일 후보가 훨씬 유리하다는 게 그동안 통 나왔었던 거고요. 지금 실제로 보면은 뭐 오차 범위 내에서 돼 있지만은 마지막에 있는 후보들의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들이 단일화 후보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가상 대결 양자 대결 구도보다는 사자 대결 구도가 됐을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오냐가 훨씬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아마 김관욱 교수님도 의미 없는 결과다라고 보실 그래서 것 이제 같은데. 정치 공학적인 어떤 부분은 변수가 이제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단일화의 어떤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 부분에서 사라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정치 개혁안에 사실상 많은 이 같은 부분에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약집을 보면 정치 개혁을 같은 부분들이 공약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공감대를 가져가느냐가 의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와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뭐 변수가 아직 남아 있고 특히나 3월 2일 날 이제 사회 분야 TV 토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변화가 사실상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경선을 대선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지지율 조사 보면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소수점까지 똑같은 완전한 동률로 나왔거든요. 네, 이런 추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결과. 조사 한번 그 네, 결과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보여주시죠. 39.8, 예. 39.8인데요. 제가 네네. 평소에 어떤 말을 했냐면 심삼안팔 법칙이다. 심상정 후보의 3%, 안철수 후보의 8%. 이게 심상정 후보가 3% 이상이 들어가면은 그 잠재를 이재명 후보를 표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불리한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8% 이상을 가져가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게 심상정 3.1, 안철수 8.2란 말이에요. 근데 없다, 뭉다 전부 다 합은 7.0%, 7.2%예요. 지금 결국은 나중에 한 보름 정도 남겼든지 열흘 정도 남겨내면 우리 역대 대선은 40%가 진보, 20%가 중도, 40%가 보수로 다 이렇게 결집을 하게 돼 있어요. 저기도 보면 거의 4-2-4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막판에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의 표를 잠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재명, 윤석열 대 싸움이 아니라 심상정 대 안철수의 싸움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한 이유가 저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39.8, 39.8인데 이 조사 방식하고 다른 조사 방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이게 비슷한 식으로 한국 갤럽 조사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느 하루가 압도적으로 앞에 나가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18세, 29세라고 하는 20대에다 비중을 많이 두는데 저는 20대가 중요하다고 보질 않아요. 오히려 30대가 훨씬 더 비중이 높다. 그리고 중도층하고 더 나아가서 자영업자, 서울에 있어서의 지지율 변화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얘기한 다자구도 가상대결에 있어서의 지지율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예. 다만 중도에 대한 거는 지금 얘기하는 한국 갤럽 조사나 또 지금 얘기하는 뭐 KBS 조사, 한국리서치 조사는 조금씩 달라요. 네. 어떤 경우는 중도층이 맞아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예. 어떤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요. 중요한 거는 이 중도층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최소한도 10% 이상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후보 단일화 과정이라든지 여러 과정 속에서 결국은 안철수를 지지했었던 중도층이 어디로 흐름으로 가져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김관욱 교수님께서는 지지율 추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진영의 결속은 다 이루어졌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건 이제 중도와 부동층을 남았는데 이분들을 그러면 누가 가져가느냐의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선이 굉장히 사실상 비호감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층은 특히나 진영에 갖는 어떤 이념적 지향점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매우 실용적이고 매우 합리적입니다.
이제 그런 추세에서 미래의 어떤 대한민국을 누가 잘 이끌고 가겠느냐라는 부분에 아마 천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기 상황이에요. 그럼 이 위기 상황에서 위기 대응 능력이 누가 있느냐, 누가 좀 더 유능하냐,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죠. 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양강 후보 모두 계속 배우자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앞두고 배우자들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 것도 참 드문 일인 것 같은데요. 근데 처음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배우자에 대한 변수 가지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는 저는 많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지금 자꾸만 이제 제가 안철수 후보 쪽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말씀을 드린 건 아까 조금 전에는 KBS 한국 리서치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51.8%가 지지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것이고 위기에 강한 대응 능력이 강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위기를 자초한 세력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도 우리는 분명하게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것들이 정권 교체의 지지율가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호 계명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